그래서 오늘 KB증권의 김대욱 부장님, 네. 김대욱 작가님이라고 뭐 하셔도 해도 되고 돼요. 뭐 예. 하시는 대로. 근데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네. 특히 저희는 이제 Y스트릿 구독자분들은 네. 다른 채널과 달리 좀 더 공부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세요. 아,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저희가 이제 능력이 없어서 물고기는 못 잡아드리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채널이거든요. 아, 그래서 중요하죠. 아, 그런가요? 예. 많은 분들이 자꾸 종목 찍어달라 그래야죠. 아, 그런 건 아니고. 네. 근데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일단 재무제표 하면은 네. 아, 머리 아파. 재무제표. 그렇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강의를 하다 보면은 네. 강의 들으신 분들도 처음에는 되게들 다들 네. 선입견이 있으세요. 예. 아, 이거 오늘 하루 종일 어떻게 시간을 때울까? 괜히 왔다. 네, 그렇죠. 뭐 회사에서 어. 가라고 해서 억지로 왔는데 네. 하루 종일 뭐 해야 되나 막 그렇게들 고민하시는데 저는 이제 이런 식의 강의가 아니고요. 예. 현실의 기업 재무제표 이를테면 뭐 기업 개정 과목이 네. 기업 실적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개정 과목 간에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리고 이런 개정 과목이 시계열적으로 변했을 때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실전 투자랑 연결되는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실전 투자랑 완전히 연결이 되게끔. 되도록 그렇죠. 완벽하게 매칭은 안 되겠죠. 네네네. 근데 이제 사실 뭐 노력을 하는 거죠. 예. 영원한 테마는 실적이라는 말이 있듯이 네, 그래서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은 실적에서 나오는 맞습니다. 거니까요. 예. 그러면 뭐 하나하나 이제 좀 이따 여쭤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만 네. 우리 김대욱 부장님도 지금 이제 KB증권에 다니고 네. 계시고 네. 실전 투자도 이제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객분들도 있고. 고객님들 투시해 주시죠. 예. 그러면 이 재무제표를 좀 어떻게 활용을 하세요? 아니면 얼마나 실전 투자에 또 반영을 하세요? 예, 그 재무제표 분석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좀 대표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네. 우리가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서 투자 유망 종목을 발굴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많이들 하세요. 예. 근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주식 투자로 괴로워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냥 재무제표는 떠보고. 그렇죠. 네. 근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기업들, 절대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기업은 우리가 충분히 걸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재무제표 분석을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충분하다고 봐요. 이제 약간 그런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재무제표로 활용해서 투자하는데 그러면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결국은 올라갈 주식, 올라갈 주가를 찾아야 되는데 재무제표는 뭐 이렇게 백미러 보고 가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재무제표를 분석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나온 기업의 과거 성적표, 네.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앞을 보고선 나가야 되는데 멈춰서 서서 자꾸 뒤를 돌아다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발전이 많지가 않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재무제표 분석은 만병통치약은 절대 아니에요. 당연히 한계가 있고 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보완하느냐. 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재무제표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하이트 진로 실적, 보통 주가는 단기적으로 분기 실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죠.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적이 나오면 주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나오고 주가는 영업이익을 따라가요. 그렇죠.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은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수익성이 중요하니까요. 따라서 기업 실적 발표도 이렇게 이 하이트 진로처럼 영업이익 중심으로 발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 실적을 보면 어때요? 하이트 진로 EQ 영업이익 105억으로 전년 대비 60% 감소. 이렇게 실적이 보통 안 좋게 나오면은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가들도 매도를 많이 하겠죠. 예. 그리고 이렇게 실적 안 좋게 나오고 기관하고 외국인 팔고 주가 하락하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두 가지예요. 같이 매도에 동참을 하거나 아니면은 장기 투자 모드로 들어가는 거겠죠. 속된 말로 물린다. 그렇죠. 이렇게 실적이 나왔을 때 직접 재무제표를 들어가서 실적을 체크하시는 분은 글쎄 한 열에 5분 정도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들어가도 보시더라도 대부분은 이렇게 보세요. 하이트 진로 실적이 나왔을 때 영업이익이 전년도 268억에서 105억으로 많이 감소를 했구나. 그죠. 그냥 뭐 매출하고 영업이익 정도 비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시는 분은 이렇게 보겠죠. 매출은 증가를 했는데 네. 그래서 매출 총이익도 증가를 했는데 이 판관비가 많이 증가를 해서 이익이 감소를 했구나. 네. 에이 하고서는 또 이제 덮어버리세요.
직관적으로 딱 보이는 것. 정확한 분석이 아니겠죠? 음흠. 중요한 포인트는 판관비 어느 부분이 많이 증가를 했는지 파악하는 게 포인트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손익계산서만 봐서는 총액만 나오니까 음흠.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이제 why가 또 중요하죠. 왜라는 질문도 또 드려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주로 평소에 많이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네. 재무제표는 보통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전부 다 그 총액만이 나와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어디를 봐야 된다? 재무제표 주석을 봐야 돼요. 주석. 그래서 주석을 안 보는 거는 우리가 재무제표 분석을 안 한 거랑 차이가 없는 거예요. 사실 재무제표라는 게 모두 제자 네. 쓰게 되고 거기에는 이제 5가지가 들어가잖아요. 자본 변동, 현금 흐름, 손익 계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자본 변동. 아, 자본 변동. 네. 그리고 거기다가 마지막이 주석. 네. 네. 근데 주석이 아유, 틀릴 내용이 너무 많아요. 네. 그쵸. 주석만 해도 그냥 너무 많으니까 갑자기 다들 이렇게 나오죠. 예, 머리가 어지러워. 그래서 이 판관비가 어느 부분이 증가했는지 제가 한번 주석을 들어가 봤어요. 네. 그래서 주석까지 판관비에 대한 주석. 예, 주석까지 보시는 분들은 뭐 열에 한두 분 계실까? 아, 저거라도 보면 다행인데. 예. 들어가서 봤더니 어때요? 다른 항목들은 크게 변화가 없는데 중간에 광고 선전비가 전년도 454억에서 731억으로 급증을 했어요. 아니, 이 당시에 카스 출시하면서 예. 좀 된 자료거든요. 아, 저거는 켈리 나오기 전인가요? 예, 카스 나오면서 이제 보통 이제는 이런 주류 회사들은 신제품 출시하면은 마케팅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광고 그래서 엄청 때리고. 광고를 많이 해야 하는 거면서 이제 이렇게 판관비가 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제 알겠다. 매출이 증가를 하면서 매출 총이익은 증가를 했는데 이 판관비, 광고비. 그 중에서도 이 광고 선점이 이렇게 크게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구나 라고 대부분 덮겠죠. 광고비까지만 보면. 그렇죠. 사실 저거는 그냥 한 3분도 안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 완벽한 분석이 되나요? 아니죠. 포인트는 이거죠. 이 늘어난 광고 선전비가 네. 앞으로 계속 늘지 또는 이전 수준으로 감소를 할지 그걸 알아내야겠죠. 광고비를 계속 저렇게 투입할지 아니면 아니면 다시 어느 이전 정도 수준으로 줄일지. 그래야 그게 영업이익이 다시 증가를 해서 주가가 반등을 하겠죠. 그렇죠. 그걸 예측을 해야죠. 그렇죠. 근데 이걸 업종별로 준비하신 이유는 뭐예요? 네, 그 업종별로 이제 기업들이 하는 일이 다 다르겠죠. 네. 따라서 그 영업 성과물인 재무제표 역시 차이가 있어요. 산업별로. 그렇죠. 업종별로 차이가 있어요. 네. 이를테면은 금융회사들, 네. 은행, 증권, 보험회사들은 이 재무제표가 일반 제조하고 차이가 많아요. 예. 그리고 영업을 잘하는 은행일수록 현금 흐름이 제조하고 업체하고는 차이가 커요. 그렇죠. 따라서 그 주식하시면서 일반인들이 재무제표 자체를 분석하는 일도 쉽지 않은데 그걸 또 업종별로 분류해서 분석하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출간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산업별 특색이 다른데 그거를 하나의 잣대로 보면 또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뭐 전체 업종 대표적으로 한 10몇 개 될 텐데 그것만 따져봐도 네. 그걸 다 다룰 수는 없고. 그죠? 그냥 대표적인 거, 가장 특징적인 거 몇 개만 좀 한번 부탁을 드려볼게요. 한 4-5개 정도 제가 오늘 네.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산업 비중, 반도체. 네. 반도체는 산업에 좀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예, 그러면 반도체부터 우리 한번 예. 볼까요? 네. 제가 준비한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많이 준비하셨네요. 일단 그 반도체 산업은 네. 대표적인 성장 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해야 한다. 예. 그리고 반도체 경기는 당연히 반도체 수요에 영향을 받겠죠. 네. 그리고 이 반도체 수요는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의 양하고 처리 속도랑 관계가 깊어요. 그 처리 속도 역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2G, 3G, 5G 네, 전부 다 처리 속도군요. 예전에는 휴대폰으로 동영상 시청하는 게 어려웠지만 지금은 언제 어디든지 우리가 쉽게 유튜브 동영상이나 영화도 동영상 시청이 가능해졌어요. 네. 그래서 처리 속도 역시 계속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업종이 바로 반도체 산업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잘 알다시피 우리가 알다시피 호황과 불황이 반복해서 나타나죠. 사이클 있죠, 사이클. 네, 사이클 있죠.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이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생산 설비 가동률 보면은
항상 100%였어요. 아, 경기가- 생산 설비 가동률이 100%. 우리가 사업 보고서에 들어가면은 네네네. 그 원재료 및 생산 설비 현황을 볼 수가 있고 거기에서 생산 설비 가동률이 나와요. 근데 반도체 경기랑 무관하게 생산 설비 가동률이 항상 100%였어요. 네. 지난 10년 동안. 네. 일반적으로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 기업들은 생산 설비를 좀 줄이거든요. 예. 가동을. 예. 물론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에 워낙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생산 설비 일부 좀 조절했다는 그런 네. 뉴스는 있었어요. 근데 감산한다고요? 예. 근데 이렇게 사업 보고서상으로는 100%였어요. 감산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많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그게. 그렇게. 어쨌든 이렇게 가동률을 쉽게 조절하지 못하는 산업이 또 역시 반도체 산업이에요. 이제 왜 그런지 제가 그 이유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네네. 첫 번째, 우리가 이 반도체를 이거 웨이퍼를 투입해서 최종 반도체를 생산하는 보통 리드 타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원재료를 투입해서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돼요. 네. 지금 웨이퍼에 막을 입히고 패턴을 그려가지고 여러 가지 공정을 해가지고선 반도체를 만드는데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따라서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생산을 줄이면은 다시 갑자기 반도체 경기가 좋아졌을 때 물량을 늘리고 싶어도 최소한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겠죠. 아하. 그 사이에 이제 경쟁 업체들은 더 많은 반도체를 판매해서 더 많은 이익을 내겠죠. 네네. 따라서 쉽게 가동률을 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감산, 증산 그 자체도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걸리니까. 그 두 번째 이렇게 연간 단위로 반도체 장비 및 소재를 구매를 해요. 우리가 연초되면은 삼성전자가 올해 얼마를 투자를 하니 또는 하이닉스가 얼마를 투자한다는 그런 뉴스를 많이 봤을 거예요. 네. 이렇게 연간 단위로 생산 계획을 세워요. 네. 따라서 생산 캐파를 줄였을 때 다시 늘리려면은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네. 그래서 쉽게 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또한 그 고정비가 워낙 많이 발생하는 관계로 반도체 생산 물량을 줄이더라도 비용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은 거예요. 네. 반도체 업종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바로 대규모 설비 투자 및 연구 개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하이닉스 보시면은 이게 유형자산 변동 내용인데 22년도 새롭게 유형자산 취득한 게 19.6조였어요. 비용도 감가상비가 13조가 발생했어요. 감가상각 비용이. 네, 비용이. 그건 나중에 좀 네.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같은 경우는 어때요? 55조를 새롭게 취득을 해서 가운데 네. 보면요. 네. 55조를 취득했고 비용인 감가상각비가 36조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연구개발에만 25조를 22년도에 사용을 했어요. 네. 이렇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 업체가 새롭게 진입하는 게 쉽지 않겠죠? 아하. 네. 그렇죠. 예, 이렇게 많이 투자를 했는데 뭐 반도체 생산은 나온 거는 2, 3년 후예요. 네네. 그러면 2, 3년 후에 반도체 경기가 어떻게 될지 알기도 아무도 없죠. 네. 만약에 그때 가서 반도체 경기가 많이 안 좋아졌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투자를 하고 나서도 대규모 적자겠죠. 네. 그래서 쉽게 진입하기가 어려운 산업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고정비가 많이 발생을 해요. 고정비. 대표적인 고정비가 급여랑 네. 감가상각비예요. 그래서 지난 5년 동안에 하이닉스 고정비를 변화를 봤더니 네. 5년 만에 10조에서 22조까지 2배 이상 증가를 했어요. 5년 사이에 2배. 네. 대단히 많이 증가를 했죠. 급여도 많이 오르거나 뭐 그렇죠. 사람도 많이 늘었고. 생산 캐파가 늘리면 당연히 예. 채용도 많이 늘 테고.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대표적인 고정비인 급여랑 감가상각비가 2배 이상 증가를 했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예. 이게 23년도 하이닉스 실적이에요. 1분기. 네. 매출이 이제 반도체 경기가 나빠져가지고 크게 감소를 했죠. 네. 12조에서 5조로 7조를 감소했어요. 그런데 매출 원가라는 게 이 생산과 관련된 직접 비용이에요. 그런데 비용은 어떠세요? 전혀 줄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고정비. 그렇죠. 고정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 원가를 거의 줄이지 못했어요. 좋으나 안 좋으나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니까.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 설비 투자를 굳이 줄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업 경험상 이제 영업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반도체 영업. 네네. 그래서 불안게 이렇게 생산 설비를 줄이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오히려 호황기에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가동률을
조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반도체 업종의 특징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뭐 항공모함처럼 네. 그냥 한번 쭉 출발하면 쭉 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멈추고 유턴하고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워낙 예,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계속 좀 네, 설명해 네. 드릴까요? 예, 예, 지금부터 드린 설명이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중에서 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이라이트입니까? 네. 업종별 상장기업 재무제표 하이라이트의 하이라이트. 예.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내년도 실적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불가능하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업종, 모든 기업은 아니지만 특정 업종, 특정 기업의 경우에는 네.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서 내년도 실적의 큰 흐름, 큰 방향은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어요. 아하,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큰 방향을 알고서 투자를 한 것과 그렇지 못한 거는 큰 차이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방금 말씀드린 감가상각비가 기업 실적에 미친 영향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가상각비가 뭐냐? 여기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기업이 이렇게 기계 장치 생산 설비를 취득을 하면은 그래서 기계를 돌려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면 네, 시간이 지날수록 기계 장치의 가치가 당연히 하락을 하겠죠.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새로 뽑아서 네. 타고 다니면은 1년 후에 가치가 많이 하락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기계 장치도 가치가 하락하겠죠. 그 가치가 하락한 거를 비용 처리하는 게 감가상각비예요. 네, 그래서 제조업체 기준으로 이 감가상각 기간이 보통 평균 짧은 기업들은 3년에서 5년, 긴 기업들은 10년 뭐 이렇게 돼요. 네, 그리고 발생되는 감가상각비는 당연히 기계장치에서 많이 발생하겠죠. 네. 건물의 경우에는 발생되는 감가상각비가 많지가 않아요. 또 기간도 길기도 하고. 예, 멀쩡한 건물을 뭐 3년 만에 가치를 제로 만들지 않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2022년도 발생한 감가상각비의 하이닉스의 13조 중에서 중간에 보시면은 12조, 90% 이상이 기계장치에서 발생을 했어요. 아, 90% 이상이 그러니까 기계장치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들. 네, 거기서 네, 설비들. 감가상각비가 발생했고 이 감가상각비는 손익계산서에 반영돼가지고 네. 기업의 이익을 줄여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네. 어떤 결론이냐? 비제조업이 아닌 제조업일수록 당연히 생산 설비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외주 생산이 아닌 자체 생산 기업일수록 외주 생산하면 생산 설비가 필요 없겠죠. 그렇죠. 애플처럼. 그렇죠. 그리고 특정 단일 품목이 아니고 여러 종류의 제품을 생산할수록 여러 종류의 생산 설비가 필요하겠죠. 필요하니까. 또한 1공장, 2공장, 예. 3공장. 제품의 품질이 중요한 첨단 산업일수록 아, 수시로 교체를 하겠죠. 네. 그런 기업일수록 이 감가상각비가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앞으로 호황이 예상이 돼서 우리 뭐 1조 원을 대대적으로 투자합니다. 네. 그러면 뭔가 와, 호황이 오나 보다 할 수는 있지만 비용도 그 역시 1조 원을 투자한 걸 이제 비용으로 조금씩 나눠서 떨궈내야 하니 그만큼의 실적이 비용도 빠지는 거고요. 증가를 하겠죠. 네. 대표적인 업종이 바로 반도체 업종이겠죠. 가장 큰 장치 산업. 예, 반도체 업종이라서 제가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감가상각비가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하이닉스 2021년도하고 밑에가 2021년도 감가상각비예요. 예. 위가 22년도 감가상각비인데 21년도 9.5조에서 22년도 13조로 3.5조가 증가를 했어요. 감가상각비 비용만. 네. 하이닉스의 2020년부터 22년도까지의 실적을 보면요. 네. 영업이익이 20년도에 5조, 21년도 호황일 때 12조까지 증가를 했다가 네. 22년도 작년에는 6.8조였어요. 어허. 즉 3.5조라는 감가상각비 증가가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력은 50% 이상일 때도 많았어요. 대단한 영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따라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분석해서 내년도 하이닉스의 감가상각비가 올해보다 얼마를 증가할지 또는 얼마를 감소할지 알아서 우리가 이런 기업 실적의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면은 당연히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겠죠. 아하.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감가상각비를 예측하는 방법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네. 저게 어떻게 예측이 되죠? 네.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예. 준비를 해왔습니다.
당연히 유형자산 변동 내역이라고 해서 재무제표 주석에서 제가 발제를 해왔어요. 예. 일단 그 위에 있는 유형자산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예. 토지는 당연히 감가상각비가 발생을 안 하겠죠? 땅은 예. 땅이니까. 땅은 가격이 뭐 깎이질 않으니까. 네. 감가상각비라는 건 이렇게 가치를 깎아나는 건데 그렇죠. 사용 연한이 예. 있는 것들. 그런 게 발생하지 않겠죠? 예. 그리고 건물은 당연히 좀 감가상각비가 덜 발생을 하고 네. 구축물이라는 거는 생산과 관련된 설비물이에요. 이를테면 네. 이런 조명이나 전기시설, 비상발전물 그런 것들이 구축물이고 역시 감가상각비가 발생을 적게 해요. 네. 주로 기계장치에서 많이 발생을 하겠죠. 네. 그리고 맨 끝에 보면은 건설 중인 자산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설비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따라서 2022년도 기초에 건설 중인 자산이 6.5조라는 얘기는 21년도까지 투자가 마무리가 안 된 게 6.5조라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런 감가상각비는 연초에 갖고 있던 유형자산에서 발생을 해요. 보면은 연초에 합계가 53조였는데 연말에 60조로 7조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감가상각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계장치는 5조 정도 증가를 했어요. 네. 근데 22년도 그 기계장치에서 발생된 감가상각비를 보면은 총 34조 중에서 12조를 감가상각을 했어요. 거의 3분의 2 이상을 감가상각을 한 거예요. 네네. 되게 빠른 거죠. 따라서 5조 정도의 기계장치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23년도에는 최소 1.5조 이상 감가상각비가 증가를 하겠죠. 네. 그리고 여타 건물 및 구축물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대략 2조 정도 감가상각비가 증가를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다음 분기나 다음 연도 예. 이제 23년도 우리가 22년도 이제 사업 보고서가 나오면은 우리가 23년도 감가상각비가 얼마까지 나올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대략적으로. 예. 오.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은 아직 완공이 덜 됐기 안 때문에 됐으니까. 감가상각비가 발생을 안 해요. 그렇죠, 그렇죠. 완공이 되면은 그 다음 연도부터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건설 중인 자산의 중간에 보면은 대체라고 나와요. 대체요? 네. 네. 그래서 가로는 재무제표에서의 가로는 마이너스를 의미해요. 그렇죠, 그렇죠.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마이너스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뭘 의미하냐? 연초에 6.5조 갖고 있던 거를 마무리가 이제 5.6조가 됐다는 얘기예요. 네. 마무리가 되고 나서 봤더니 건물이 1.7조, 기계장치가 3.4조라는 얘기예요. 네. 따라서 24년도에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1조 이상의 감가상각비가 더 늘겠죠.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비용이 얼마큼 증가할지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저기 대규모 장치 산업 계속해서 네. 설비 투자가 또 계속 들어가고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반도체 산업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렇죠. 감가상각을.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고정비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또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 다음번에 역시 또 이제 불경기가 오겠죠? 반도체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네. 이전과 비슷한 규모의 침체가 오더라도 고정비 레벨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적이 나빠지는 폭은 더 커진다. 크겠죠. 아,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은 항상 돌아오는데 이게 그렇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진 폭은 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커진다. 없다. 왜? 어. 고정비가 계속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에 네. 하이닉스가 분기별로 막 몇 조씩 그렇죠. 적자가 3조 났어요. 이상씩 막 예. 물론 반도체 가격 급락이 첫 번째 원인이겠죠. 네네네. 하지만 이렇게 고정비 효과도 무시할 수 없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흑자와 적자의 폭이 갈수록 앞으로 커지지 않을까. 더 이렇게 커지는. 그걸 우리가 충분히 재무제표 분석으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럼 삼성전자를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예. 연초에 149조를 갖고 있었는데 예. 연말에 168조로 18조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어떤 그렇죠? 게요? 어떤 게요? 맨 오른쪽 개를 보면은 예. 기초 장부 금액이 149.9조였죠. 네. 제일 위가. 유형 자산이요. 유형 예. 자산. 그리고 기말 장부 금액해서 밑에서 세 번째 맨 오른쪽을 보면은 168조로 네. 거의 늘었죠. 18조가 증가를 했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발생되는 감가상각비 중간에 보면은 총 35.9조였는데 30.7조가 기회장치였어요. 네. 마찬가지로 90% 이상이 거의 대부분이 예, 기회장치였어요. 네. 근데 기회장치의 연말 장부금액을 보면 어때요? 기초에 비해서 증가한 게 다행히 하나도 없어요. 예. 기초에 79조였는데 기말에도 79조예요. 네. 증가한 거는 대부분이 건물 일부, 감가상각비가 많이 발생하는 하지 않는 건물과 건설 중인 자산이 대부분 증가를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23년도 감가상각비가 얼마나 나올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증가한 게 별로 없겠죠. 네네네. 다행스럽게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비가 발생을 안 하잖아요. 네, 아직 감가가 시작이 안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23년도는 비용 측면에서 좀 한 해 쉬어가는 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비용으로 인해서 이익이 깎이는 효과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덜 하겠구나 이렇게 추정이 충분히 알 수 되는 있는 거죠. 23년도죠. 근데 하이닉스랑 큰 차이가 있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건설 중인 연식하고 있던 건설 중인 자산 6.5조 중에서 네. 5.6조를 설비 투자를 완공을 시켰어요. 예.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는 보면 어때요? 완공을 거의 안 시켰어요. 생산되는 제품은 동일하죠? 네. 그런데 하이닉스는 설비를 완공시켰는데 네. 삼성전자는 안 시켰어요. 예. 궁금하시죠? 그게 어떤 전략의 차이긴 할 텐데. 네. 이제 반도체 경기를 생각해 보면은 21년도에 호황이었어요. 예. 대단한 20년까지. 호황이었고 네. 22년 상반기까지 대단히 좋았어요. 따라서 삼성전자도 설비 투자를 진행을 했겠죠. 네. 근데 하반기에 갑자기 최악으로 떨어졌어요. 네네네. 반도체 경기가 가뜩이나 안 좋은데 이 건설 중인 투자를 마무리시키면은 감가상각이 시작되니까. 공장을 돌려야 되겠죠. 어차피 비용이 발생하니까 예. 돌리지 않으면은 손실이겠죠. 예. 따라서 돌리게 되면은 가뜩이나 안 좋은데 더 반도체 물량을 쏟아내면은 더 안 좋아지겠죠. 예.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설비 투자 속도 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건설 중인 자산이 계속 쌓인 거예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당시 즈음에 삼성전자가 네. 설비 투자 진행 속도 좀 늦춘다. 예. 장비 발주했던 거 좀 천천히 가져오라 한다. 그런 기사들 쏟아지면서 막 장비주들도 막 주가 많이 아장나고 막 빨랐어요. 이랬잖아요. 예. 그게 다 여기 나타나는 거죠. 그게 거슬러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랬던 현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야 반도체 가격 계속 떨어지고 우리 지금 생산 그 완공해놔봐야 지금 죽겠는데. 라인 돌리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손해인데 야 천천히 하자. 그게 우리가 많은 투자자들이 그냥 단순히 업황이 안 좋으니까 투자도 천천히겠지만 이게 결국은 실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더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실적과 관련돼서. 네. 이렇게 건설 중인 자산이 계속 쌓이고 있는데 네. 언젠가는 마무리를 하겠죠? 삼성전자가. 그럼요. 뭐 한 10년 동안 건물을 그냥 놔두진 않으니까. 이걸 폐기하진 않겠죠. 그럼요. 미치지 않은 이상. 네.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 경기가 이제 회복이 되면은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도 회복이 될 걸로 기대를 하겠죠. 예. 그런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반도체 경기가 회복이 되면은 설비 투자를 마무리를 하겠죠. 네네네. 그러면 얘네들이 전부 다 다시 그때부터 이제 비용으로. 기회장치가 이 33조 중에서 대략 뭐 거의 30조는 기회장치겠죠. 예. 그러면은 거기서만 연간 10조 정도의 감가상각비 비용이 추가가 되겠죠. 한 3분의 1씩 나눠서 생각한다 하더라도. 지금 추세로 봐서는 거의 3분의 1씩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반도체 경기가 회복이 되더라도 많은 분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의외로 저조한 실적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건설 중인 자산에 발목을 잡힐 수가 있다. 그게 완공이 돼서.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적이라는 이 숫자가 올라오기까지는 더 시간이 걸린다. 걸릴 수도 있고요. 예. 아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재무제표를 분석을 하면은 기업 실적과 연결시켜서 충분히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업종은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도 모르고 반도체 투자를 했었다라면 지금이라도 이 개념을 좀 이제 장착을 해야 되는 거죠.